오늘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은행 앱 한 번씩 다들 들어가 보셨죠? 남편 월급날, 아내 월급날. 숫자상으로는 분명 우리 부부 합쳐서 600만 원이라는 돈이 찍힙니다. 200만 원 벌던 사회 초년생 시절을 생각하면 3배나 되는 큰 돈입니다. 그때는 둘이 합쳐 600만 원만 벌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 인생이 참 여유롭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월급날 아침 띠링 소리와 함께 돈이 들어오는 기쁨은 딱 5분입니다. 5분 뒤부터는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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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한 알람음의 연속이죠. 카드값, 대출 이자, 관리비, 보험료, 애들 학원비.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내 통장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처럼 여겨집니다. 분명 둘이서 죽어라 일하는데 왜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에 수렴할까요? 왜 우리는 부모님 세대처럼 집 한 채 사는 게 이토록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자, 오늘 이 글에서는 그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치를 해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구조가 여러분의 600만 원을 어떻게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절망적인 쳇바퀴에서 탈출하기 위해 당장 실행해야 할 황금 포트폴리오는 무엇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길지만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10년이 바뀔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먼저 냉정하게 우리 가계부를 펼쳐봅시다. 미국이나 유럽의 맞벌이 부부와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회적 비용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유럽 사람들은 퇴근하고 동네 펍에서 맥주 한 잔 마시거나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됩니다. 요리할 힘도 없죠. 결국 배달앱을 켭니다. 배달비 4,000원, 음식값 3만 원. 일주일에 3번만 일해도 한 달에 40만 원이 그냥 녹아내립니다. 이건 단순한 식비가 아닙니다. 노동에 지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지불하는 생존형 위로 비용이죠. 더 무서운 건 교육비라는 이름의 블랙홀입니다. 옆집 아이가 영어 유치원 다니고 앞집 아이가 수학 과외를 받으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소득 600만 원 중 100만 원, 150만 원을 학원비로 쏟아붓습니다.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겁니다. 독을 먼저 고쳐야 하는데 옆집 독이 더 크다고 물만 더 열심히 붓고 있는 꼴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체면 문화는 우리 지갑에 보이지 않는 구멍을 뚫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차 이야기,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괜히 주눅 들어서 와인 한 병 더 시키고 2차 가고 대리 부르고 한 번 모임에 20만 원이 증발합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점심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라는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회. 한 달에 두세 번만 이렇게 쏘면 10만 원은 기본입니다. 이것도 체면 비용입니다. 거절하면 왠지 구두쇠처럼 보일 것 같은 불안감. 이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명절은 또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드릴 용돈, 조카들 용돈, 친척 선물, 명절 음식 준비. 한 번 명절 지나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의무적 지출이죠. 예전에는 600만 원이면 부자였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600만 원은 10년 전에 400만 원보다 가치가 낮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국가와 은행은 돈을 찍어냅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내가 가진 현금의 가치는 종이 조각이 됩니다. 금리는 오르고 물가는 치솟는데 내 월급 인상률은 거북이 걸음입니다. 결국 가만히 앉아서 내 자산이 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부릅니다. 세금 고지서는 안 날아오지만 내 주머니 속 돈의 힘을 국가가 빼앗아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15년에 짜장면 한 그릇이 4,500원이었다면 2025년 현재는 7,000원입니다. 10년 만에 55% 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월급은 55% 올랐나요? 아마 30%도 안 올랐을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부동산입니다. 10년 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이었다면 지금은 10억이 넘습니다. 2배가 오른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모은 돈은 얼마입니까? 1억? 2억?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여러분의 저축 속도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런닝머신 위를 달리는 햄스터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제자리 걸음인 이유,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사기 위해 혹은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습니다. 3억을 빌리면 금리 4%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이자만 1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중 100만 원이 은행으로 갑니다. 원금은 단 1원도 안 갚고 말이죠. 20년 동안 이자만 갚으면 2억 4천만 원을 은행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3억을 빌렸는데 총 5억 4천만 원을 갚는 셈이죠. 이게 복리의 무서움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에게 집을 살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여러분을 20년, 30년 동안 은행의 이자 공급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대출은 필요하기지만 그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합니다. 그런데 이 이자율 확인해 보셨나요? 5%, 6%, 심지어 7%까지 갑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1,000만 원을 마이너스로 쓰고 있다면 한 달 이자가 5만 원에서 6만 원입니다. 연간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그냥 은행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 돈이면 해외여행 한번 다녀올 수 있는 돈인데 우리는 그냥 은행에 헌납하고 있는 거죠. 자, 분노는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대안을 찾아야죠. 600만 원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요? 제가 제시하는 공식은 4대 2대 4입니다. 40%, 240만 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정비의 다이어트입니다. 주거비, 보험료, 통신비, 식비. 이 모든 것을 합쳐서 240만 원 안으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말도 안 돼! 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 2억에 살고 계시다면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전세금을 모아야 내 돈인데 왜 월세를 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전세 2억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 이자로 매달 60만 원을 내고 있다면 차라리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로 옮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 150만 원이 사라지고 그 돈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시이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전세가 좋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지인 부탁으로 가입한 불필요한 종신보험, 중복보장보험부터 당장 해지하세요. 이건 저축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실제로 보험금을 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필요한 보험은 딱 3가지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정기보험, 사망보험, 자동차보험.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저축성보험, 어린이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이런 것들은 보험사에 배를 불리는 상품일 뿐입니다. 부부 합산 보험료가 50만 원 넘게 나간다면 당장 보험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필수 보험만 남기면 20만 원 이내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이 절약됩니다. 알뜰폰으로 바꾸세요. 8만 원 내던 요금을 2만 원으로 줄이면 부부 합산 한 달에 12만 원, 1년에 144만 원이 생깁니다. 통화 품질이 떨어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알뜰폰도 SKT, KT, LG망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품질은 동일합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급 인터넷 쓰면서 한 달에 5만 원씩 내고 계신가요? 솔직히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정도라면 100메가 인터넷으로도 충분합니다. 월 3만 원이면 됩니다. 한 달에 2만 원, 연간 24만 원 절약입니다. 식재료 배송이 아니라 냉장고 파먹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음식을 많이 버립니다. 냉장고에 시들어가는 채소, 유통기한 지난 양념, 냉동실 깊숙이 박혀있는 고기. 이것들을 먼저 소진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되 목록을 작성해서 가세요. 그리고 그 목록에 있는 것만 사세요. 충동구매가 식비를 폭발시키는 주범입니다. 배달 음식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 3회를 주 1회로만 줄여도 한 달에 20만 원이 절약됩니다. 그 돈이면 고급 식재료를 사서 직접 근사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쿠팡 와우, 네이버 플러스. 여러분 지금 몇 개의 구독 서비스를 쓰고 계신가요? 합쳐보면 한 달에 5만 원은 기본으로 나갈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넷플릭스 한 달에 몇 번이나 보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럼 그날만 구독하고 해지하는 게 더 경제적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월 단위로 끊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구독 서비스 한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한 달에 3만 원, 연간 36만 원이 절약됩니다.
이 240만 원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지불하는 입장료와 같습니다. 입장료를 너무 비싸게 내면 안에서 즐길 돈이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20%, 120만 원은 갑작스러운 소방수를 준비하라. 인생은 변수의 연속입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나거나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혹은 누군가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돈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대출이라는 늪에 빠집니다. 이 120만 원은 당장 쓰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모을 때까지는 적금이나 파킹 통장에 묶어두세요. 비유하자면 산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소방수를 집안에 상시 대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소방수가 없으면 여러분의 가게는 한순간에 전소될 수 있습니다. 제 지인 A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맞벌이 부부로 월 소득이 6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다행히 A씨는 비상금으로 2천만 원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6개월 동안 새 직장을 찾는 동안 큰 어려움 없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비상금이 없었다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느라 몇 년을 고생했겠죠. 매달 120만 원씩 6개월이면 720만 원, 1년이면 1,440만 원이 됩니다. 이 정도면 최소 4에서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돈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주식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주가가 폭락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은행 정기 예금이나 CMA 통장에 넣어두세요.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합니다. 비상금이 목표액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이 120만 원도 투자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40%, 240만 원은 나 대신 일할 돈의 군대를 창설하라. 투자자산. 여기가 핵심입니다. 600만 원 중 240만 원은 무조건 투자로 가야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안 좋은데 무슨 투자냐고요? 여러분, 부자들은 위기 때 돈을 법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만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저성장 늪에 빠져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고령화는 세계 최고 속도, 내수 시장은 작고 수출은 중국과 미국 눈치를 봐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코스피는 사실상 횡보했습니다. 2015년 2000포인트, 2025년도 2000에서 2500포인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10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이죠. 반면 미국 S&P 500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좋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건 위험합니다. 삼성전자도 10년 전 주가와 지금 주가가 비슷합니다. 배당은 받지만 주가 상승은 거의 없었죠. 미국 지수 추종 ETF, S&P 500, 나스닥 100에 투자하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미국 기업들에 내 돈을 맡기는 겁니다. S&P 500은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의 주식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합니다. 한국 경제가 안 좋아도 이 기업들은 계속 성장합니다. 나스닥 100은 더 공격적입니다.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미국 지수 ETF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TR, ACE 미국 S&P 500. 이런 상품들을 매달 120만 원씩 자동 매수 설정을 해두세요. 그리고 나머지 120만 원은 나스닥이나 배당주 ETF에 넣으세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따박따박 월세를 주듯 배당을 주는 기업들입니다. 미국에는 배당 킹, 배당 귀족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프록터앤드갬블, P&G 같은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50년, 60년 동안 매년 배당금을 올려왔습니다. 경기가 나빠도 전쟁이 나도 이 기업들은 배당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경기가 나빠도 콜라를 마시고 샴푸를 쓰고 기저귀를 사니까요. 배당주 ETF로는 SCHD, VYM, VIG 같은 상품이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도 해외 주식 계좌를 열면 살 수 있습니다. 240만 원씩 매달 투자하면 연복리 8% 가정 시 10년 뒤에 약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20년 뒤에는요, 14억이 넘습니다. 30년 뒤에는 34억입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600만 원 중 40%를 떼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600만 원을 벌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지만 지금 이 군대를 만들면 나중에는 이 군대가 여러분을 위해 600만 원을 벌어다 줄 것입니다. 5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투자금이 매달 300만 원씩 배당을 준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일을 하든 안 하든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진짜 경제적 자유입니다. 우리가 왜 이 비율을 지키기 힘든지 그 심리적 함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늪,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귀신. 인스타그램을 켜면 다들 호텔 가고 오마카세 먹고 외제차 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600이나 버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SNS는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편집본입니다. 그들의 통장 뒷면이 마이너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마카세 먹는 사진 올린 친구가 실은 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풀빌라 사진 올린 동료가 실은 대출이자로 매달 허덕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국 가구의 평균 부채는 9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화려한 삶의 뒤에는 빚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품 가방 하나가 300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S&P 500 ETF 주식을 사서 10년만 묵혀두면 600만 원이 됩니다. 남의 시선에 내 소중한 240만 원 투자금을 제물로 바치지 마세요. 10년 뒤 그 친구가 여전히 빚 갚느라 고생할 때 여러분은 배당금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는 법.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의 순자산을 계산해 보세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이 숫자가 매달 늘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뭘 사든 어디를 가든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 순자산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그래프만 보세요. 이게 진짜 여러분의 성적표입니다. 두 번째 늪, 전문가를 가장한 마케팅. 은행 창구에 가면 이 상품이 요즘 제일 잘 나간다며 수수료 비싼 펀드를 추천합니다. 보험 설계사는 나중에 병원비 없으면 어떡할 거냐며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으로 자신의 실적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은행원의 월급은 여러분이 상품을 가입할 때 나오는 수수료에서 나옵니다. 보험 설계사의 수입은 여러분이 보험료를 낼 때마다 나옵니다. 펀드의 진실.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의 수수료를 아십니까? 판매 수수료 1, 2%, 운영 수수료 연 1, 2%, 합치면 총 3, 4%입니다. 펀드 수익률이 연 5%라고 해도 수수료 3%를 빼면 실제로 여러분 손에 들어오는 건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S&P 500 ETF는 운영 수수료가 0.03%입니다. 100분의 1 수준이죠. 같은 돈을 투자해도 ETF가 훨씬 유리합니다. 변액보험의 함정. 이 보험은 투자도 되고 보장도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변액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상품일까요? 변액보험의 사업비는 납입보험료의 20에서 30%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넣으면 10만 원에서 15만 원은 사업비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투자되는 돈은 35만 원에서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중도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70%밖에 안 됩니다. 1,000만 원 넣었는데 700만 원만 돌려받는 거죠. 이게 투자입니까? 손해입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정기보험, 즉 순수보장을 들고 나머지는 ETF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결정하라. 금융문맹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빈곤입니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평생 남에게 당합니다. 유튜브에 좋은 컨텐츠가 많습니다. 슈카월드, 신사임당,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같은 채널을 보세요. 책도 읽으세요. 부의 추월차선, 돈의 심리학, 존리의 금융문맹 탈출 같은 책들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단순한 투자입니다. S&P 500 ETF처럼 말이죠. 복잡한 상품일수록 수수료만 많고 수익은 적습니다. 세 번째 늪, 자녀 올인의 비극. 내 아이만큼은 고생 안 시키겠다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학원 하나 더 보내주는 것보다 20년 뒤에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부부가 되는 것이 진정한 내리사랑입니다.
교육비 지옥의 실체. 강남에 사는 어떤 부부는 자녀 2명의 학원비로 한 달에 300만 원을 씁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과학학원, 논술학원, 피아노, 태권도 끝이 없습니다. 그 돈이면 매달 S&P 500 ETF를 살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5억, 20년이면 15억이 됩니다. 자녀가 대학 갈 때쯤이면 등록금 걱정 없이 집 한 채 사줄 수 있는 돈이 모입니다. 하지만 학원비로 다 써버리면 자녀는 좋은 대학에 갔을지 몰라도 부모는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자녀가 사회인이 되어 부모를 부양해야 합니다. 명문대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요즘 20대, 30대들 보면 서울대 나와도 취업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연봉이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학벌이 아니라 실력과 태도입니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돈의 흐름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공부만 시키지 않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돈 굴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용돈을 줄 때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이 중 70%는 쓰고 20%는 저축하고 10%는 기부해라 하고 가르칩니다. 저축한 돈으로는 주식을 사게 합니다. 10살 때부터 주식 계좌를 열어주고 애플이나 디즈니 주식을 사게 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20대가 되면 이미 투자 경험이 10년입니다. 복리의 힘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 학원을 보내되 진짜 필요한 것만 보내세요. 모든 과목을 다 학원에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1, 2개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세요. 그리고 아낀 돈으로 자녀 명의의 투자 계좌를 만드세요. 매달 50만 원씩만 넣어도 자녀가 20살이 되면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진짜 자녀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비 경쟁에서 벗어나 진짜 중요한 것, 즉 재정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현재 상태 진단 일주일. 먼저 지난 3개월간의 지출 내역을 모두 뽑아보세요. 카드 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현금 영수증 등 모든 것을 엑셀에 정리합니다. 카테고리를 나누세요. 주거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교육비, 문화생활비, 의류비, 기타. 각 카테고리별로 한 달 평균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많이 썼나? 이게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를 쓰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목표 설정 1일. 4-2-4 법칙에 맞춰 목표치를 정합니다. 생활비 240만 원, 비상금 120만 원, 투자금 240만 원. 현재 지출이 생활비 400만 원, 비상금 0원, 투자금 0원이라면 160만 원을 줄여야 합니다. 어디서 줄일 수 있을까요? 1단계에서 정리한 엑셀을 다시 보세요.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항목부터 표시하세요. 보험료, 통신비, 구독 서비스, 외식비 이런 것들이 1순위입니다. 세 번째, 실행 1개월. 1주차, 고정비 다이어트, 보험 재설계, 불필요한 보험 해지, 통신비 절감, 알뜰폰 전환, 구독 서비스 정리. 2주차, 변동비 관리, 배달앱 삭제 또는 접근 제한, 장보기 목록 작성 습관, 냉장고 파먹기 실천. 3주차, 투자 계좌 개설, 증권 계좌 개설, 해외 주식 거래 신청, S&P 500 ETF. 4주차, 자동화 시스템 구축, 월급날의 자동이체 설정, 비상금 통장으로 120만 원 자동이체, 투자 계좌로 240만 원 자동이체, 남은 돈으로 생활하기. 네 번째, 점검 및 조정, 매달 1일. 매달 1일에는 지난달을 복귀합니다. 4-2-4 비율을 지켰나? 어디서 새는 지출이 있었나? 투자 계좌는 얼마나 늘었나? 처음 3개월은 힘듭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3개월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6개월 지나면 이게 당연해집니다. 1년 지나면 통장에 처음 보는 4자리 숫자가 찍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가속 페달 밟기 6개월 후. 비상금이 목표액, 즉 6개월치 생활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비상금으로 가던 120만 원도 투자로 돌립니다. 그럼 매달 360만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연봉이 올랐다면 생활비는 그대로 두고 오른 금액은 전부 투자로 돌립니다. 이걸 생활비 동결 전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생활비는 여전히 240만 원만 쓰고 나머지 460만 원을 투자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숫자로 보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A. 4-2-4 법칙을 실천한 경우
이 시점에 여러분은 경제적 자유를 얻습니다.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배당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니까요. 시나리오 B. 지금처럼 사는 경우. 두 시나리오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똑같이 600만 원을 버는데 20년 후의 삶이 천지 차이입니다. 시나리오 A는 60대의 배당금으로 편안히 살고 자녀에게 유산도 남깁니다. 시나리오 B는 60대에도 일해야 하고 자녀에게 부담이 됩니다. 월 600만 원. 이 숫자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평생 일개미로 살게 할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세요. 그리고 우리 집 가계부에서 424 법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만약 투자 비중이 10%도 안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미래의 나에게서 돈을 빚어다가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쓰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나는 아마 지금의 나를 원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욕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다고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분노합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룰이 이렇다면 우리는 그 룰 안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배달음식 대신 집밥을 먹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고 그 돈으로 세계 1등 기업의 주식을 단 한 주라도 사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을 지옥 같은 출근길에서 해방시켜줄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통장을 농장으로 만드세요. 지금 여러분의 통장은 돈이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입니다. 월급이 들어왔다가 며칠 만에 다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424 법칙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통장은 농장이 됩니다. 농장에서는 씨앗을 뿌리면 나무가 자라고 나무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처음엔 작은 씨앗이지만 10년, 20년 지나면 거대한 과수원이 됩니다. 매년 저절로 열매가 열려서 여러분은 따먹기만 하면 됩니다. 투자금이 바로 그 씨앗입니다. 지금 당장은 240만 원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뒤 그 씨앗들이 15억이라는 거대한 과수원을 만들어줍니다. 부자가 되는 건 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부자들은 운이 좋았던 거야. 부모가 도와줘서 그런 거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여러분처럼 월급쟁이로 시작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벌자마자 투자했다는 겁니다. 월급의 30%, 40%를 무조건 투자했습니다. 남들이 명품 가방 살 때 그들은 주식을 샀습니다. 남들이 고급차 할부로 살 때 그들은 ETF를 샀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버티니까 부자가 된 겁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참을성과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 당부. 이 글을 읽고 그래 해봐야지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지금 바로 증권사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계좌를 개설하세요.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S&P 500 ETF를 사보세요. 이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10년 뒤 여러분은 오늘의 이 결정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부자가 되어야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오늘 결정됩니다.